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재정 600억 원을 투입해서 100만 명에게 숙박비 3만 원 쿠폰을 지원하는 등 각종 할인과 면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2살 미만의 영유아의 입원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또 난임 시술비와 관련된 치료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선을 연 7,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핵 공중 폭발 타격 훈련이었다고 북한 매체가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전술 핵탄두로 보이는 물체도 공개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정혁진 변호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에 밝혔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많은 대책들을 관련 부처 장관들이 발표했습니다만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숙박비, 쿠폰 지원이고 또 휴가비 지원 방안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숙박비를 100만 명에 3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계산해 보니까 30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휴가비를 19만 명에 10만 원씩 지원한다. 이거는 190억이고요. 그밖에 이제 입장료, 유원 시설 같은데 1만 원씩 18만 원이니까 이게 18억. 네. 기타 등등 해가지고 600억 정도를 조속하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지금 보면은 이제 메가 이벤트, 대형 이벤트를 50여 개 정도 국제 행사 등으로 개최를 한다. 할인 행사는 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유통업계, 유원지, 휴게소 등의 업계의 동참과 함께 이걸 또 대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필수 여행비, 네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밑을 받치는 게 지역 축제를 스케일업, 규모를 좀 키우겠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봄이 왔고 이제 꽃도 피고 하니까 관광이 활성화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도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만 문화비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 정부가 대대적으로 밀겠다 이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제상의 특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50%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50% 해준다는 게 저게 이제 상당히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네네. 큰 힘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 학교의 재량 수업을 좀 늘리는 방안 이런 것도 권장되는데 이게 내수 활성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 공무원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연가 쓰는 거는 휴가니까 당연한 거고 당장 4월부터 연가를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4월이면 진짜 꽃피고 새우는 좋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학교 관련해서도 재량 휴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하고 같이 여행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체험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과 민간에서 휴가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를 대통령이 주재한 게 무려 7년 만입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임기 내내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 회의의 모두 발언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일회성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출산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위원장이 대통령이고요. 정부위원으로 장관 7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위원회인데 그런데 지난 정권에선 한 번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갖다가 세운 건데 결국은 이제 출산이 장려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휴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출산 휴가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난임 휴가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병원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 2살 때까지는 입원비가 거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를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우리 사회에 심각하다 이렇게만 얘기해 왔지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에 옮길 방안, 뭔가 이 신혼부부 또 미래의 예비 부부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네네. 이게 앞으로 이제 단기적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망하시는 분들이 출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10,000명 이상씩 많아지는 그런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 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정부위원,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원 정도에서만 신경을 갖다 썼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이 위원회를 챙긴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 자체가 정부 각 부처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이 이제 1,000만 원 늘었어요. 7,500만 원 소득 기준에서 네네. 8,5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좀 이게 내린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중간지대에 있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더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이렇게 부고장은 많이 받지만 청첩장 받는지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리를 갖다 보면은 임산부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됐는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집값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살 수 있게끔 소득도 늘어나야 되지만 대출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주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려 역시 또 7년간이네요. 7년간 쉬쉬해왔던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If we don't fight for human rights, for the people who are oppressed right now, who doesn't have voice, as free people here, who will fight for us when we are not free?
윤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7년 만에 공개되는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 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 오늘 7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가 포함돼서 7년 동안에는 전부 비공개였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 2016년 3월 3일 날 제정됐어요. 네. 딱 7년 전이죠. 그런데 그 법을 갖다 보면 그 북한 통일부 내에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재단을 세운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북한 인권 재단은 아직도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에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은 이 보고서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북한 인권센터의 그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해서 북한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모두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언급 중에 통일부만이 아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북한 당국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무척 꺼리고 두려워했다. 김정은이 이번에 이제 이 7년 만에 공개되는 북한 인권 보고서에 긴장을 좀 하겠죠?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게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문제가 바로 인권 취약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핵무기랑 막 비난하는 데 가서는 자는데 인권 문제만 이야기하면 독을 품고 덤벼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되는 걸 아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아파하는 문제면서도 또 세계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네. 이 인권 문제는. 근데 어제 제가 그 인권정보센터라고 가봤는데 네네. 특강을 했는데 그 아주 후진돼 있던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주 장소도 번뜩한 때 가고 네. 그래서 지원도 좀 늘어났다 그러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인권기록센터도 막 밀려다니다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는데 그것도 다시 재생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제 탈북민 활동가들하고 몇 명 전화를 돌렸는데 아 대통령이 우리 마음에 맞는 소리를 너무 하신다. 우리 인권 문제 우리를 넘어서 진짜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이 많습니다. 고 부원장께서도 뭐 그 달라진 모습, 번듯한 건물, 예. 또 강연하시면서도 그런 실감을 하셨다는 건데 이제 비로소 재궤도에 들어간 느낌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난 진짜 5년 동안 정말 많이 좀 뭐 이런 말을 쓰면 뭐 어쩔지 모르지만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뭐 지원도 끊기고 뭐 어쨌든 뭐 어떤 국책 연구 단지에서도 바깥에 나가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진짜 어제 가서 보니까 아 이 세상이 달라졌구나. 막 내외 환경이 너무 좋고 네네. 그 인권정보센터에서 일하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 이게 비로소 우리나라가 궤도에 들어서는구나. 비정상화가 정상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MZ세대 탈북민들도 북한의 인권 실태, 김정은 왕조의 민낯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각종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죠. You can't even imagine it. The words in any language can't describe because it's a totally different planet. 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이 사람.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연미 씨인데요.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TED입니다.
그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공개 일주일 만에 동영상 조회수만 100만 건을 넘었고 지금은 조회수가 500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네, TED가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앤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비영리 재단 법인에서 운영하는 아주 세계적인 강연회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다시피 박연미 씨가 가서 강연을 했는데 엄청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미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199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나이로 이제 30세가 된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2008년도에 탈북해가지고 2009년도에 한국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북한의 실상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말로 알리면 한국 사람들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계 사람들한테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2021년에는 미국의 국적까지도 이제 취득을 갖다가 했는데 이러한 그 박연미 씨가 TED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일주일 만에 100만 회가 조회가 됐고 이제 뭐 500만 회 조회가 그 눈앞에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연미 씨 앞서도 나왔지만은 지금은 30살이지만 지난 2014년 9년 전 20대 초반일 때 북한의 인권 실태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눈물로 호소한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그때 영상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The rapist was a Chinese broker. He targeted me. I was 13 years old. There is a saying in North Korea, women are weak, but mothers are strong. My mother allowed herself to be raped in order to protect me. 당시 저 영상 보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세계가 경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역 없이 자기 감정을 그대로 용어로 하니까 더 흡인력이 있었고 네. 세계가 경악을 했죠. 어머니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영어로 저렇게 감정까지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저거로 해서 박연미 씨가 좀 한복 입고 나와서 저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좀 더 투명하게 밝혀지고 북한 여성들이 인권이 엄청나게 짓밟히고 있구나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박연미 씨가 운영을 하는 보이스 오브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북한의 목소리다, 이런 채널이 화제인데 구독자가 무려 100만 명, 누적 조회수는 1억 회가 넘는다는데 보니까 주로 북한 내 인권 실상에 대한 고발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VOA라고 하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걸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VONK라고 하는 것을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건 정식 방송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박연미 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 북한의 아주 어려운 실상들에 대해서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생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연미 씨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누적 조회수가 1억 회라고 하니까 뭐 웬만한 무슨 뭐 유명 팝그룹이나 돼야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명의 탈북운동가가 있지요. 지난 8월에 탈북민인 이서연 씨도 이 테드 무대에 서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오늘날 제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런 의미 있는 무대들에 더 많은 탈북민들 혹은 가까운 미래에 해방된 북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의미, 경험, 가치, 목적들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필수품 등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일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간부들중, 그러니까 엘리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요. 또 소수의 사람들이 밀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또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가 없이 잘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이서연 씨 영어는 뭐 유창하고 또 지난 17일에 화제가 됐던 것은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비공식 회의 석상에서 중국 측 외교관을 유창한 유려한 중국어로 몰아붙였는데 그 중국 외교관이 눈이 동그래졌고 막 커졌다 그래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서연 씨가 아버지가 중국 지역에서 근무하던 해외 공관원인데 그 여기 왔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잘하고 이 오토 원비오가 만든 부모가 만든 그 장학금의 첫 수혜자가 이서연 네. 씨거든요. 예. 근데 중국말은 중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워낙 잘하고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녔으니까 영어, 중어 다 유창한 거죠. 근데 중국 외교관이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네 자꾸 중국을 두둔하는데 언젠가는 북한 핵무기가 중국을 향해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누가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게 바로 중국말이었다. 중국말로 이야기하니까 중국 외교관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 하고 당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렇게 활동들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북한 인권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왜 중국어가 나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서연 씨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원비어 장학금의 첫 수혜자입니다. 자, 오토 원비어.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났던 모습. 그리고 얼마 뒤에 미국으로 왔지만 숨졌습니다. 이 미국 대학생이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격분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기억나시죠? 그렇죠. 조금 전에 박연미 씨가 1993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토 원비어는 1994년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토 원비어가 국가전복 음모죄로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네. 그런데 북한의 오토 원비어가 그냥 미립북한 게 아니고 패키지 여행을 갔었던 갔었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여행을 간 사람을 북한 당국에서 억류해가지고 국가전복 음모죄라고 하는 이상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억류를 갖다가 하고 풀어줬는데 그때 이제 풀려났을 때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브레인에 아주 심각한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6월 13일 날 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6월 19일 날 사망을 했거든요. 며칠 안 돼서. 그렇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원비어 법도 만들어졌고요. 조금 전에 고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만들어져서 장학금까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비어의 부모들이 그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법원에서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억 정도인데 그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그 북한이 그 뉴욕이나 이제 미국에 갖고 있는 재산이 한 24만 불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그 판결까지 받고 그래서 이러한 그 재단의 장학금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이서연 씨가 혜택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국민이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 사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 원장님, 그때 그 오토 원비어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북한 패키지 여행 갔던 호텔에서 네. 복도에 걸린 사진 하나를 기념으로 떼서 보관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전물이라는 게 북한에 사실 많거든요. 가는 데다 많은데 그 선전물 하나 내리려고 그러다가 아주 중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치아 상태랑 변한 거 보고 이 고문을 당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해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 돌아가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망을 했고 그 부모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바치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장학금도 만들고 그 첫 수혜자가 이서연 씨라고 하는 거죠. 네. 방금 보셨던 이 2030 MZ세대의 탈북민 활동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영어, 중국어 등을 자유자재로 유창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여서 서방 네티즌들, 영어권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뭐 운동가 이상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세대 탈북 운동가들은 2000년 초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인권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외국 유학까지 가서 영어를 공부했거나 미국에 또 명문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명문대학을 다니고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영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감정이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거를 영어로 그것도 MZ세대답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흡인력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통해가지고 많이 세계에 퍼지면 이제 뭐 윤 대통령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결국은 뭐 북한에 이런도 주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무기 그렇죠.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전 부처가 해서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라는데 저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천병이 돼서 그 앞장에 서서 전 세계에 알리면 북한은 아무래도 위축을 당하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고쳐야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듭니다. 네. 지금까지의 주제를 정혁진 변호사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정 변호사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소위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제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니미츠 항모의 부산 입항 그리고 쌍용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 화제였습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면 단돈 1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전술 핵탄두 이른바 화산 31로 추정되는 물체 옆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걸 공개했습니다. 자,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왜 보여줄까? 저게 사실 진짜고 그렇다 그러면 저런 걸 많이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하고 뭐 이름을 단 것까지 해서 저렇게 자꾸 공개를 하는 거 보면 아, 북한이 김정은 자체가 뭔가 쫓기고 있고 마음에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 네. 그리고 뭔가 자꾸 과시를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속에서 저게 사실 진짜 무기일까? 네. 아니면 뭐 비슷하게 생긴 데다 색을 칠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저 방향으로 북한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저게 실제 무기냐 아니냐는 거는 앞으로 검증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네. 방향은 김정은이 저 방향으로 분명히 잡고 있다. 방향성은 잡고 있고 그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북측 매체의 주장대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이 맞다면 그 전제하에서 위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핵무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 핵무기가 있고 전술 핵무기가 그렇죠. 있는데 전략 핵무기는 뭐 한 개 국가 아니면 한 개 도시를 통째로 날려보내는 게 전략 핵무기고 전술 핵무기는 뭐 한 개 사단 규모의 뭐거나 조그만 마을이나 군사 기지 같은 것을 날려보내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10킬로톤에서 한 40킬로톤, 40킬로톤이라도 다이나마이트 4만 톤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도 위력이 몇 배 되는 거 몇 아니에요? 배 되는 거죠. 네. 히로시마 때가 15킬로톤이니까. 네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전술 핵무기라고 해서 뭐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절대로 작은 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가공할 핵탄두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북한 매체는 이에 대해서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라고 하면서 전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미 80대라는 이춘희 아나운서 얘기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이른바 핵방아쇠를 파악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핵 방아쇠라는 건 이제 총의 곤충 방아쇠나 같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핵 트리거라고 하면 직역하면 그렇겠네요. 예, 직역하면 핵 트리거가 맞는데, 그거는 이제 핵 뭐 명령부터 집행부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 버튼. 네. 그러니까 발사 코드가 적혀 있는 그 모든 것을, 발사 체계를 아마 핵 트리거라고, 핵 방아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은, 이전에는 핵 고도화, 뭐 정밀화, 무슨 현대화, 모르는 이야기를 질량적으로 느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핵 방아쇠 소리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핵 무기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네. 거의 핵 폭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관심사는 오직 핵무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핵탄두 모의 실험 시험 때 체계를 확인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증도 완료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 방패가 지금 끝나고 지금 자유의 전사라는 걸 4월 3일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뭐냐면, 이전에는 군사훈련을 할 때 북한이 준전시 상태나 전시 상태 같은 것을 선포하고 대응을 하면서 군단급 규모들을, 부대들을 옮겼거든요. 이번엔 그런 거 없이 저렇게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만 쏘고 있고 핵무기 체계를 보여주고 있고 진짜인지 모를 핵탄두를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북한의 잠재력이나 내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것을 하나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김정은은 그런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부대를 동원해서 방어훈련을 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핵무기들을 통해서 한미연합군이 전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네. 그걸 인민들한테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그런 핵탄두 같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주장한 게 또 있죠. 지난 24일이었습니다. 해일이라고 이름 붙인 핵 어뢰의 수중 폭발 시험도 공개를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과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뭐 포세이돈 러시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포세이돈 같은 거는 함선 집단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뭐 500m나 된다니까. 그리고 항구를 다 잠기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저걸 만들었다는 게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 포세이돈은 그 동력이 핵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10,000km까지 갈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런 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저런 것들을 향해서 북한이 계속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뭐 지금은 이렇게 잠깐 맛보기로 보여줬지만 실제로 핵 어뢰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핵 창고는 북한이 추산하는 건 아마도 한 중국 정도, 한 300여 기 정도를 가지려고 그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사실. 네. 북한의 핵과속, 핵 질주와 방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참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우리 군은 지난 24일 북한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실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본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동향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합참 얘기 들어보셨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거의 그쪽에 한 표를 넣고 싶은데 미국 전문가들도 무인 잠수정 같은 데다가 폭약을 넣어가지고 폭발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그건 제기하거든요. 포세이돈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포세이돈하고 전혀 다른 건데 어쨌든 제가 반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이 핵에 대한 야망은 끝이 없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 의지, 이 정말 이 질주, 폭주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한미연합훈련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 방패에서 자유의 전사로 지금 넘어갔고요. 23일까지 진행됐던 쌍용 합동훈련, 이 상륙훈련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서인데 그동안의 북한 도발이 얼마나 자주 또 많았는가 지금 보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자, 3월에 북한의 연쇄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한미의 전력 전개를 저희가 한번 한반도 지저를 통해서 본 거예요. 9일 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일, 16일 이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동해안에서는 주로 지금 포항을 인근으로 한미연합의 대응이 있고 거기로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거는 서해 쪽으로 지금 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KN-23부터 24, 25, 뭐 600mm 세계에서 괴물 방사포라고 하는 그런까지 쏘고 단거리 미사일들 쏘고 뭐 순항 미사일들을 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일성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6.25 전쟁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졌다. 첫째, 미 공군. 공군력. 둘째, 박헌영이 이야기한 전인민족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봉기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다.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러시아가 준 무기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도발들을 계속하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미 공군 기지나 미 항공모함 기지 같은 것도 몽땅 항공모함 전단 같은 것도 몽땅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아까는 부신 게 북측의 그 훈련,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남측의 대응인데 우리도 지금 B1B 전략폭격기가 한미가 합동으로 공중훈련도 했고 쌍용훈련 진행 중이고요. 지금 해상 침투훈련. 니미츠는 부산에 들어와서 이제 제주 남방훈련 마치고 부산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위력 시위를 지금 하는 중이고 프리덤 실드가 이제 프리덤 워리어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프리덤 워리어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한미일 훈련까지 같이 할 거로. 그러니까 이제 니미츠 항모가 한미일 3국 합동훈련으로 간다. 예. 자, 이 부분은 김정은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 3국이 합치는 거를 북한이 그렇게 싫어했고 중국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 북한이 자꾸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도 할 수 없이 그런 한미일 훈련까지 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니미츠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 합동훈련에 대해서 지금 고 원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니미츠 항모가 떠다니는 군사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축으로 하면서 훈련이 이루어지면 지난해 이제 6개월 전에 왔었던 로널드 레이건 함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모 강습 단장이 한 얘기는 부산을 지금 들어와 있는 니미츠가 만약에 떠나면 한미일 3국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예. 상호 운용성도 키울 수 있다. 자, 이 시나리오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게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가 우리 집 현관에서 너무 소란을 피운다. 우리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중국 표현대로 하면 우리 앞마당에서 너무 소란을 피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정은은 지금 자기 배짱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동맹이 빗셀 틈 없이 강화됐고 네. 한미일 공조까지 강화되고 한국과 나토, 오코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은 쑤셔서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미국 대통령 만나러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시는데 또 손가락을 가지고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북한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중국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나눈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